무엇이든 간소하게 살아야 한다. 자신의 문제는 100이나 1000이 아니라 2개나 3개로 줄여두고 100만을 세는 대신 6가지 세라. 하루 3끼의 식사도 필요하다면 1끼로 줄이고 100접시 먹던 건 5접시로 그 외의 것도 줄여나가라.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서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책 만드는 집에서 출간했고 김성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이 책은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하죠.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1817년 매사추세츠주 콘코드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교사, 목공일에 종사했습니다. 콘코드에 사는 저명한 문필가이자 사상가인 에머슨과 친교를 맺고 그의 집에 머무르며 가정교사도 하고 잡지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845년 3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월든 호숫가에 집을 짓고 그해 7월부터 1847년 9월까지 그곳에서 홀로 지내며 매일의 관찰과 사색을 방대한 양의 일기로 남겼습니다. 월든은 바로 소로우 자신이 월든 호숫가에서 보낸 2년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단지 숲속에서 2년간 살아온 한 사람의 에세이가 오늘날까지 불멸의 고전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 가장 쉽지만 깊이 있게 고찰했다는 평가와 인간이 살아가는 본연의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대자연에 대한 애찬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숲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아간 이유가 써있는 2번째 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꾸 늘어만 나는 인간관계, 그리고 물건들에 치여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200년 전 월든 호숫가를 느리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낭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작은 호숫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은 콘코드 마을에서 1마일 반 정도 남쪽에 있었고 마을보다 약간 높은 지대의 땅으로 콘코드와 링컨 사이에 펼쳐진 광대한 숲의 한가운데였다.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그리고 유일한 사적지라 할 수 있는 콘코드 옛 전장에서는 남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런데 내 오두막은 숲속 한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숲으로 덮인 반마일 앞에 건너편 강가가 나에게 있어선 가장 먼 지평선이었다. 오두막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 일주일 동안은 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밑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높은 산기슭의 작은 호수라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또 해가 떠오르면 호수가 밤새 몸에 두르고 있던 안개가 벗겨지면서 수면 여기저기에 어렴풋한 잔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매끄러운 수면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한편 안개는 밤의 어둠을 틈타 비밀 지폐를 끝낸 유령처럼 슬그머니 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지거나 숲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슬까지도 산 중턱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낮이 될 때까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이 작은 호수가 특히 소중한 이웃이 되는 때는 8월에 작은 비바람이 멈출 때였다. 이 무렵에는 대기도 물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한낮이면서도 석양의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티티새가 여기저기에서 노래하며 강변에서 강변으로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계절의 호수는 이렇게 온화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호수 위에 흐리는 맑은 대기는 낮게 드리운 구름 아래 엷은 그늘을 띠고 빛과 그늘이 가득 찬 수면은 그 자체가 한층 장엄한 땅 위의 하늘이 되었다. 얼마 전 벌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숲 가까이 언덕에 오르니 호수 너머 남쪽으로 강가를 이루는 언덕에 넓게 움푹 팬 곳을 통해 기분 좋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주보는 언덕 비탈길이 울창한 계곡을 누비며 마치 강물 저편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주변에 촉촉하고 싱싱한 언덕 사이 또는 언덕 꼭대기 저편으로 푸른 기가 도는 높은 언덕이 멀리 지평선을 이루는 것 같이 보였다. 또 발꿈치를 들면 북서쪽으로 더욱 파랗고 더욱 먼 산의 봉우리들 보였고 멀리 마을의 일부까지 살짝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나머지 방향은 이 언덕 꼭대기에 올라도 주위를 에워싼 숲 때문에 건너편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근처에 물이 있으면 물이 대지에 부력을 주기 때문에 물 부근의 땅까지 두둥실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어떤 작은 우물이라도 속을 엿보는 사람에게 대지는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우물이 버터를 차갑게 보관해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다. 언덕 정상에서 호수 너머에 있는 서드버러 목장은 홍수 때는 신기루처럼 경류가 끓어오르는 골짜기에 위치해 마치 물 위에 던진 동전처럼 떠 있는 듯 보였다. 지금은 강 건너편의 대지 전체가 이쪽과의 사이에 있는 작은 수면 때문에 격리된 물에 떠 있는 얄팍한 지각처럼 보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부근도 애당초 물이 바싹 말라버린 우물바닥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했다. 반면 집 앞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조금 옹색하긴 했지만 내가 답답하게 갇혀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너편 강가에 윤기가 떡갈나무 관목이 자라는 낮은 대지는 서부나 타타르의 대초원까지 쭉 이어져 방랑자들에게 풍부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광대하고 끝없는 지평선을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들 뿐이다 라고 다모다라는 소치기들이 더 넓고 새로운 목초지를 원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장소와 시간이 바뀌어 나는 내가 가장 강하게 이끌리던 우주의 어떤 장소와 역사상의 어떤 시대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생활하고 있었다. 내가 살던 곳은 밤마다 천문학자들이 관찰하는 수많은 별자리 못지않게 멀리 떨어진 장소였다. 우리들은 자칫 보기 드문 유쾌한 장소는 시끌벅적한 속세에서 멀리 떨어진 태양계 저편 더 높은 천상의 한 구석인 카시오페이아 자리 뒤에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아침은 하루 중에서도 가장 기억해야 할 때이며 눈을 뜨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침처럼 졸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은 없다. 우리 내부에서 밤낮 없이 잠들어 있는 부분조차도 아침이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눈을 뜨게 된다. 만약 우리들이 내적인 정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녀의 기계적인 손길에 흔들려 눈을 뜬다면 또는 새로 비축된 힘과 내부로부터 넘쳐나는 도약에 의해 자극받아 부드럽게 물결치는 천상의 음악이나
그윽한 향기에 둘러싸여 눈을 뜨지 않고 공장의 작업 시작 종소리에 눈을 뜬다면 요컨대 잠자리에 들 때보다 더 높은 삶을 향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면 그날 하루에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어둠이 열매를 맺는 것이나 어둠 또한 빛 못지않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 역시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과거에 더럽혀진 시간보다 빠르고 신성하며 서광이 가득 찬 시간을 품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인간은 결국 어두워지는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절망하게 된다. 인간이 자신의 감각만 만족시키는 생활을 일시 중단하면 인간의 영혼과 여러 기관은 매일 아침 활력을 되찾고 그 사람의 정기는 다시 고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기억해야 할 많은 일들은 아침 시간, 아침의 대기 속에서 일어난다. 베다에도 모든 예지는 아침과 함께 눈을 뜬다고 쓰여 있다. 시와 예술을 비롯해 가장 아름답게 기념해야 할 인간의 행동은 이 시간에 시작된다. 시인과 영웅은 그리스 신화의 멤논과 마찬가지로 오로라 여신의 자식이며 해돋이와 함께 음악을 연주한다. 태양과 보조를 맞춰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시작하는 인간에게는 하루가 온통 아침이다.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는지 사람들의 태도나 노동이 어떠한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아침이란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새벽은 나의 내부에 있는 것이다. 도덕성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졸음을 내쫓으려는 노력을 말한다. 지금 그대로 드러누워 잠에 푹 빠질 생각이 아니라면 원래 그렇게 계산이 서툴렀던 것도 아닐 텐데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하루를 궁핍하게 보낸 계산서밖에 내밀지 못하는 것인가. 잠 기운에 지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어엿한 한 사람 몫의 일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육체 노동을 할 수 있을 정도만 깨어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지성을 제대로 움직이게 할 만큼 깨어있는 사람은 100만 명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다. 시와 같은 인생, 신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1억 명에 한 사람 정도 있을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살아있는 것일 텐데 나는 예나 지금이나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하물며 그러한 사람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기계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도 우리를 내버리지 않는 새벽에 대한 무한한 기대 때문에 다시 눈을 뜨는 방법, 또 언제까지나 눈을 뜨고 지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생을 끌어올릴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사실처럼 우리를 고취시키는 일도 없다. 무엇인가 특정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상을 새겨 아름다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도 확실히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대기라는 매체를 조각하거나 그리는 일은 더욱 훌륭한 일이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덕성이다. 그날 하루의 생활을 질적으로 높이는 일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예술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의 정신이 가장 고양되고 잘 닦여진 순간을 관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교훈을 거부하거나 실증내는 경우에는 신의 계시가 그러한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알려줄 것이다. 내가 숲으로 간 이유는 사려 깊은 삶을 살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 직면하고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과연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이 진정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는 꼴이 되고 싶지 않았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산다는 것은 이토록 소중한 일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깊이 살아서 인생의 정수를 남김없이 쭉 빨아들이고 싶었고 스파르타인처럼 씩씩하게 살면서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죄다 파멸시키고 폭넓게 인생의 뿌리까지 잡아 뽑으며 생활을 구석구석 뒤쫓고 밑바닥까지 바짝 다가서고 싶었다. 설령 인생이 별 볼일 없음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진정한 별 볼일 없음을 완전히 손에 넣어 세상에 공표하리라 마음먹은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정직한 인간이라면 결코 10개의 손가락보다 많은 것을 셀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경우에도 기껏해야 10개의 발가락을 더하고 나머지는 하나로 뭉뚱그려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엇이든 간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자신의 문제는 100이나 1000이 아니라 2개나 3개로 줄여두자. 100만을 세는 대신 6가지 세고 계산은 엄지손톱에 기록해둔다. 문명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구름이나 폭풍, 물에 밀려 흐르는 모래 등 무수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도에 배가 침몰하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사태를 피하고 싶으면 추측항법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웬만큼 계산을 잘하지 않고서는 성공은 꿈도 꿀 수 없다. 간소하게 늘 잊지 말고 주의하도록. 하루 3끼의 식사도 필요하다면 한 끼로 줄이고 100접시 먹던 건 5접시로 그 외의 것도 이것에 준해서 줄여가는 것이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황망하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배도 고프지 않으면서 아사할 각오부터 하고 있다. 오늘의 바늘 한 땀은 내일의 9바늘을 덜어준다는 말을 하면서 내일의 9바늘을 덜기 위해 오늘 1000바늘이나 꿰매고 있다. 일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춤추는 병에 걸려 있어 머리를 흔들지 않고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령 내가 화제를 알릴 때처럼 교회의 종을 힘껏 잡아당기면 아침 나절에는 일이 바쁘다며 웅얼웅얼 변명을 늘여놓던 남자들과 여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던 일을 팽개치고 콩코드 주변 밭에서 종소리에 이끌려 정신없이 뛰어올 것이다. 그것도 불 속에서 가재도구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라면 몰라도 사실 그대로를 말하자면 불 구경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불이 났다면 어차피 불타버릴 물건이고 자신이 불을 붙인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다. 또는 불 끄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근사하게 보인다면 옆에서 불 끄는 일을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다. 불타고 있는 것이 마을의 교회든 뭐든 말이다. 진실은 거짓으로 취급되는 한편 허위와 망상이 확고한 진리로 떠받들어지고 있다. 사람이 실제의 세계만 확실하게 관찰하고 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면 인생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에 비유하면 동화나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처럼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필연적인 것,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만을 존중하면 시와 음악이 거리에 넘쳐 흐르게 되리라.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현명하게 살다 보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만이 절대적인 존재이고 불안이나 쾌락은 실제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하는 것은 늘 즐겁고 숭고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겉모습에 쉽게 현혹되어 여기저기 틀에 박힌 일상생활을 고정시킨 채 살아간다. 이러한 생활은 역시 순전히 환상이라는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다.
노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인 아이들은 인생의 진정한 법칙이나 방법을 어른들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른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없는 주제에 실패한 경험에 기대어 아이들보다 현명하다고 믿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진리가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의 후미진 구석이나 밤하늘의 별 너머 아주 먼 곳 또는 아담이 생겨나기 전이나 최후의 인간 뒤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영원의 시간은 분명 진실과 숭고함을 지닌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나 장소, 기회는 모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당신 자신도 지금 이 순간 영광의 정점에 올라서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대를 스쳐 지난다 해도 신이 지금만큼 신성한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신을 둘러싼 실제의 세계를 끊임없이 내부에 침투시키고 거기에 몸을 담고 있어야 비로소 숭고하고 기품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주는 언제라도 솔직하게 우리들의 사색에 응해준다. 서둘러 가든 천천히 가든 우리의 궤도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상을 잉태하는 일에 생애를 바쳐보지 않겠는가? 자연 자체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사려 깊게 보내보지 않겠는가? 호두 껍데기나 모기 날개가 레일 위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일일이 궤도를 벗어날 수야 없지 않은가?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침을 먹는다. 혹은 아침은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손님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종이 울리거나 아이가 우는 것도 하루를 마음껏 즐기자고 마음먹고 되는 대로 내버려 두자. 왜 우리가 물결에 저항하지 않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는가? 정오의 여울에서 기다리는 점심이라는 무서운 급류나 소용돌이에 휩싸여 뒤집히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 난관만 이겨내면 이제 안심이다. 다음은 내리막길이니까.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으며 아침의 활력을 잃지 말고 오디세우스처럼 돛대에 몸을 꽁꽁 묶은 채 눈을 돌리고 단번에 지나가자. 기적이 울리면 목이 쉬어 터질 때까지 울리게 놔둬라. 종이 울렸다고 해서 뛰기 시작할 필요는 없고 그 소리가 어떤 음악과 닮았는지 생각해보자. 가만히 자리를 잡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실과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사실의 양면이 아라비안의 신월도처럼 태양빛을 반사하는 하얀 날이 번쩍하며 심장과 골수를 보기 좋게 두 조각으로 가르는 것처럼 행복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이든 죽음이든 우리들이 좇고 있는 것은 실제뿐이다. 만약 우리들이 정말로 죽어간다면 목구멍이 쌕쌕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지 않겠는가? 만약 살아있는 것이라면 해야 할 일에 착수하도록 하자. 시간은 낚싯줄을 늘어뜨리는 냇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서 물을 마신다. 마시면서 모랫바닥을 보고 그것이 너무 얕다는 것을 깨닫는다. 얄팍한 시내는 흘러가지만 영혼은 남는다. 나는 더 깊이 마시고 싶은 것이다. 강바닥에 별과 같은 조약돌을 촘촘히 박아넣은 큰 하늘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하나를 셀 줄도 모른다. 알파벳의 첫 글자도 모른다. 항상 자신이 태어난 날만큼 현명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성이란 커다란 고깃덩어리를 써는 식칼과 같은 것이다. 사물의 비밀을 더듬어 깊숙이 배워나간다. 나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손을 쓰고 싶지 않다. 머리를 손발처럼 움직이고 싶다. 내가 가진 최상의 능력은 모두 두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동물에게는 코나 앞발이 구멍을 파는 역할을 하지만 나는 머리가 이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본능이 가르쳐준다. 때문에 나는 머리를 사용해 산 밑에 갱도를 파나가고 싶다. 분명히 이 부근에는 아주 풍부한 광맥이 있는 것 같다. 점치는 막대와 어렴풋이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보니 짐작이 간다. 그러면 이 부근부터 파 내려가기로 하자.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